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뉴스인사 프라임은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을 들려드리는데요. 저희는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우선 서비스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일단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금요일 코너로 세계와 K라고 하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네. 있는 것으로.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제 새해 2024년이 됐는데 새해 또 이 소감, 뭐 기대, 뭐 이런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이제 국민들이 나라 걱정은 좀 덜 하고 본인의 삶에 좀 더 집중하면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네, 라는 맞아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지금 경랑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쉽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뉴스토마토와 함께하면서 전 세계 정세도 좀 제대로 알면서 좀 대처를 미리미리 하는 네.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소망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저의 새해 소망은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의 걱정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까? 맞아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피곤하게 사는가?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혹은 뭐 정치한 사람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올해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소망이죠. 자, 우리 교수님도 새해 소망. 저는 뭐 비슷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는 전 사실은 예상하진 않고요. 왜? 뭐라고?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을. 나 앞에 좋은 말 나와서 네. 그런 거 했더니. 딱히 크게 달라질 거는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 되게 부정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더 나쁘네. 교수님 T죠? MBTI. F입니다. 너무 상황 분석이 정확하시고, 네? 너무 현실 인식이 확실하시고. 그러니까 현실을 네. 보고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좀 좋은 쪽으로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희망을 가져볼 무참히 수 있죠. 깨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야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고요. 우리 문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난달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대통령실은 뭐 오늘 내일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외신에서도 이 얘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혹은 관심 있게 다뤄진 네.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프랑스 언론인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 나셔널이 지난달 29일 날 한국 사기 혐의 정치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영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관련 얘기를 다 전달을 했어요. 네. 김건희 특검법 왜 이제 발의가 됐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특검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를 벌써 그러니까 했다. 통과하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영부인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얘기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이 조금 얘기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이 집중할 정도로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언론, 이 라디오, 하디오 보통 이러잖아요. 하디오 프랑스 앙따르 나시오나 이러잖아요. 제대로 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이거네요. 한국 사기 혐의 정치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영부인.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르몽드지에서도 막 얘기 많이 나왔었고 과거에 대해서도 행적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당시 대선 당시도 제가 진짜 각종 방송에 불려다니면서 외신에서 대한민국의 대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면은
한국의 대선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다는 뉘앙스였어요. 외신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공약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의 그 대선을 얘기할 때도 이 후보는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향입니다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 언론은 이상하리만큼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갈등을 조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고 그리고 뭐 마치 상대 후보가 굉장히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공약 대결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의 대선판은 일단 감정적인 대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내놓으면서 한국의 대선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양측 후보를 둘러싼 이런 논란들을 훨씬 더 한국 언론이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김건희, 그러니까 당시 윤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도 한국 언론이 살짝 보도를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뭐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뭔가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근데 확실하게 한국에서는 언론이 작동하기는 원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누군가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그런 느낌이 누구나도 그게 너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한다는 네. 걸 알군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의 언론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네. 정치에 대한 정책이 비판할 수 있죠. 누군가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그런 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각도라든가 아니면 그 언론에 들어가는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왜곡되는 보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안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 언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마 교수님도 느끼실 텐데 헤드라인이 언론사는 다른데 거의 다 비슷해요. 맞아요. 그거 되게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때 언론사마다 다른 데는 다 달라요? 이거는 네. 진짜 이상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언론사들은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언론사만의 그런 제목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렇죠. 보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하나의 언론사의 뉴스가 터지면 모든 언론사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주르륵 나와요. 그게 되게 이상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진짜 해외 언론을 보다 보면은 한국 언론이 이상한 게 우리만 하나도 이상한 거였군요. 네. 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네,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언론의 독립성이 부족하는 곳도 있고, 또 제가 뭐 그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직업에 대한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 조금 또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이 없어요. 자부심, 네. 자부심. 저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본인만의 네. 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음. 예. 그리고 이게 또 너무 현실적으로 저는 F입니다만 F입니다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국방부 기자들이 혹시 국방부 대변인한테 질문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매섭게 몰아붙여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니 기자들이 이렇게 똑똑했어? 아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대통령을 향해서는 왜 그런 질문을 못하느냐? 그랬더니 언론사 측에서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야 네가 그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바로 우리 다음날 압수수색 들어와라고 그렇지. 미리 속된 표현으로 쫄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 언론사 압수수색 들어오게 되면 세무조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 우리는 뭐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난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남들 따라가는 거. 그래야지 그나마 좀 덜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가장 자, 큰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 프랑스 앙땅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 영부인 김건희가 사기 및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정치 스캔들의 중심에 있다.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스캔들에 대한 특검을 표결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단독은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 던졌기 때문에 꼭 알려주십시오. 혹시 기회가 되면 예, 이 프랑스 매체에다 연락을 꼭 해주시고 노영이가 말했다. 꼭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에서
이번 김건희 특검 국회 통과와 관련해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야당의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사 출신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부권 행사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했답니다. 아유, 정말 창피합니다. 자, 문평론가님. 네. 대통령실이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할 거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회 지원도 검토한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근데 그 위에 사실은 뭐 폴란드에서도 얘기 나왔고 여기저기서 나온 걸 얘기 들어보면 이미 하고 있고 했고 할 것이다. 이거 같아요. 대통령 거짓말한 겁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스스로 가짜뉴스 유포자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얘기, 우리 대통령실이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맹방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예, 미국 워싱턴, 미국 이그제미너라는 소위 보수 매체, 극우 매체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칭찬했어요. 한국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럼 뭘 잘하고 있느냐? 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포탄을 지원해줬다. 우회 지원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우리 미국이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는 최고의 나라다. 그리고 이런 나라 우리 우크라이나도 이런 한국처럼 키워야 돼. 그래서 지원해줘야 돼. 이런 보도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 국가의 무기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있다. 심지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사실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 갈 이유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때 왜 갔냐고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2년 연속 참석을 했다는 것도 막 칭찬해요. 콧박 와가지고 한국은 우리말 잘 듣잖아 이 얘기하고 러시아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우리가 러시아 따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이거 해주잖아. 미국말 잘 들어. 우리가 바보야? 남의 거에 대신 나서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또 한국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있죠. 이거 다 짚어줬어요. 그러면서 한국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거 칭찬입니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미국의 매체가 한국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앞서서 그렇게 표현을 바보입니까? 그 칭찬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는데? 칭찬 받은 거죠. 저 째려보지 마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볼튼이 책을 내면서 그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은 한국의 국익만을 생각한 대통령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건 뭐다? 볼튼은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을 막판에 깬 사람이 볼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으니까 우리 언론이 겉봐 볼튼도 비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철저하게 미국 국익의 입장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 어머 우리 칭찬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여정도 자존심 욕했잖아요. 상해합니다. 김여정도 문재인 대통령 욕했잖아요. 맞아요. 까다롭다. 그런 너무 얘기를, 힘들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윤 대통령이 고맙다. 맞아. 우리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근데 좋겠어요. 칭찬받으시고. 잘한다가 잘한다와 잘한다 다르잖아요. 예, 구분을 해서 받아들여야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당시에 야당도 해명해야 된다. 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거짓말한 게 이제 드러난 셈인데 외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지난달 5일에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은 유럽 전체 지원보다 많다. 또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 보복할 거니까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한테 막 화를 내고 경고를 했단 말이죠. 이 러시아 우리에게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약간 얘기를 보충하자면 러시아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이 무기를 지원한다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대놓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도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진보 언론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약간 지질이 생겨서 그러니까 제대로 무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흘러가는 그런 무기가 엄청나잖아요. 거의 반 이상의 대한민국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요? 반 이상이나? 네. 그래서 또 지금 북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고, 소위 말하는 경고와 이런 협박은 거의 맨날 10개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고.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교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보복한다고 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앙아시아죠. 그 나라들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보복을 할까 봐.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딱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딱히 러시아가 한국에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미 할 거는 다 했어요. 현대에서는 철수했지, 삼성도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지, 뭐 중소기업은 들어가 있는 거 있긴 한데 그거는 크게 보복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우리의 신경을 긁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뉴스에서 우리 태극기를 일장기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운데를 동그랗게 빨갛게 해놓고. 왜 저런 겁니까? 아니, 태극 무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거는 우리가 이미 일본하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게 프랑스 이제 가장 큰 민영 방송국인 TF1의 자회사예요. 뉴스 채널인 LCI에서 남북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제정치평론을 계속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를 뭔가 소개하거나 할 때 잘못된 실수하거나 네, 잘못한 적이 없었다는 거의 얘기죠.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그 당시에는 한국을 모를 수가 없는 나라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인물이었고 맞아요. 세계 정상들이 한 번이라도 정상회담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정말 중요 인물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온갖 잘못된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프랑스 뉴스 채널뿐만 아니라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굉장히 큰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네. 198개국이 참여하는. 거기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국기가 뭘로? 북한 인공기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거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항공기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미국 CNN의 인도 채널에서는 맞아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대한항공 2016년에 사고 났던 그 화면을 내보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유독 한국이란 나라가 사실 그렇게 득보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듣보잡 나라가 됐네.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룰 때 뉴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국은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종속 결정력을 변수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왜? 일본하고 미국 뜻에 따라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도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미국 국기를 혹시 실수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 국기 실수하나요? 일본 국기 우리 그런 실수 안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지금 이 프랑스 뉴스 채널에서 실수한 거는 마치 일장기와 태극기를 합쳐놓은 모양새잖아요. 이게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그 대립을 갈등의 역사를 안다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국하고 프랑스 국기 혼용해서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프랑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뭐 대사 초치해가지고 너네 미쳤냐 이러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가 우리 시정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우리한테 유감 표명했고요. 그래서 삭제했대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진짜 한심하다고밖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그게 국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바라보느냐. 근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탁 떨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그 올리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데 추락하는 거는 그냥 아주 한순간입니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데. 자,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보도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테러, 살인미수 막 이렇게 좀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외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외신들이 다 속보로 전달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도 일리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러시아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푸틴을 추종하는 또는 푸틴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언론 환경이잖아요. 자, 거기서 예전에 알렉세이 나발리가 그러니까 푸틴의 이제 대표적 대항마로 불리는 서방에서 굉장히 키운 인물이죠. 자, 나발리가 이제 독사를 이제 시도를 당했을 때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외신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그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적은 표차로 진 야당의 다음 차기 대권 주자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했고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보도를 내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냈고 그런데 우리 언론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래더라 카더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카더라를 다 모아가지고 언론이 이런 카더라가 돌고 있어요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마타도가 우리 언론을 다 장식을 하는 거예요. 외신에서는 그런 모습 없었거든요. 혹시 러시아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언론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나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푸틴 대통령실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그러니까 나발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있어도 정말 뭐 누군가가 한 명이 한 러시아 국민이 어딘가가 뭐 하냈다. 끝까지. 그러니까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네. 존재감을 키워주는 거니까 아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푸틴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처제를 언급하면 그 윗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아무런 통제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뭔가의 상황을 그려주는 거거나 장면을 안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재명 피습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러시아 국가용으로 하는 그 푸틴 대통령실이 통제하고 있는 언론에서는 언급 자체가 안 됐었고 진보 언론에서는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유럽식으로 뭐 어떤 사람이 있고 뭐 야당의 뭐 대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 한국의 언론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사실처럼 인용하는 게 인용하는 것처럼 사실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거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상파든 어딘가에 케이블 뭐 종편을 끄면 갑자기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음모론들이 갑자기 저쪽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언론상에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적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나 유럽 언론 사실 거기도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음모론자들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다 네, 있어요. 네. 어느 나라는 다 있지만 네. 주요 언론들이 사실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진 않죠. 네.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유독 한국 언론만 그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가 마치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맞아요. 스스로 그렇죠. 부여를 해줍니다. 신뢰를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혼란에 빠지냐면 실제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지난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대선이 있었는데요. 네. 그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피살당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중남미 같은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는 한국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부분을 언론이 굉장히 냉정하게 다뤄야 돼요. 미국 언론처럼 오히려 분석 기사를 써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없고 바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놓고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언론이 핵책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후에 전쟁이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새해 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대규모 공격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 전쟁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됩니까? 네. 네.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슬프고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전쟁은 원래 슬프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 단계가 이미 그냥 두 나라가 싸우는 것보다 러시아 내에서는 여론이 어떤 게 형성해지냐면 이거 대조국 전쟁이다. 이거는 가치관의 전쟁이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면 서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쉽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상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도 뒤로 넘어갈 수는 없죠. 여태까지는 지금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버텼는데 뒤로 나갈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뭐 지장이라든가 또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심각한 일련난을 겪고 있는 경제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아침에 지금 여기는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가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구입하겠다고 이제 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뉴스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항상 소문이 돌기만 하면 그게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틀림없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러시아가 거의 무제한으로 북한이나 이란이나 뭐 더 우회적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무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그런 러시아 내에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서방이 러시아를 그렇게 강제 제재를 가해도 네. 이런 우회수할 수 있는 루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국이 일단 열려 있는 마인드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 흘러가는 무기, 뭐 기술, 반도체 뭐 등등들이 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제 제재들이 뭐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제대로 보진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돌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당국을 칭찬하는 내용으로만.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그런 것 같은데, 푸틴 호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인 젤렌스키와 이제 그 군대 총사령관. 네, 총사령관의 이제 분열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소옥다는 얘기보다도 젤렌스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인데, 네. 그게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럴 말 할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이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뭐 호구로 보거나 뭔가에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아니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다, 이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정의를 내려야 돼요. 뭐가 진 거고 뭐가 승리한 거인지. 근데 전쟁에서 승리자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우리가 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련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을 제일 많이 인명 피해가 받는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그러면 진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되게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판단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정말 전통적인 영토 빼앗기라고 보면 러시아가 이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인명 그게- 피해에서는 보면은 지금 러시아 러시아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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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인명 피해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3월 15일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저 푸틴이 또 이겨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네, 왜요? 푸틴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 소련 사람, 러시아 이거는 사람들은? 푸틴이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지금 푸틴이 이기는 걸로 돼 있고 또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또 어차피 이 선거에서는 조작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푸틴 대통령도 그렇게 많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지역관리위원회에 이 지역에서 뭐 투표율이 얼마고 참석률이 얼마고 당선률이 얼마 이미 다 내려져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자기 대국민으로 하고 있는 정쟁의 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그러니까 답정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정했어요. 너희들 와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지금.
근데 되게 웃긴 게 아이고.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들은 뭐 푸틴 외에도 10명이나 더 있어요. 예.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진보 언론에서도 들러리, 들러리. 엄청 많이 조롱하고 있는 게 공산당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 대선에서 출마하는 계기가 뭐예요? 제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요. 일단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기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기진 않을 겁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이기실 겁니다. 막 아니, 이런 이기는 얘기가 시간 없어서. 바이럴이 됐어요. 러시아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가 그럼 어떻게 후보가 많이 나오지 싶잖아요. 왜? 푸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선거를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후보가 많이 필요해요. 예. 좋아요. 마지막 질문. 우크라이나도 대선합니다. 3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시 계엄령 체제이기 아마, 때문에 일단 젤렌스키가 여기서도- 일찌감치 지난해 11월에 못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나와, 그러면? 아니 대선을 안 치는다. 대선 안 치는다? 안 치러요. 예. 정말 양쪽 다 무슨 정말 황당무계하네. 아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져야지 좀 끝나는 거 아니? 전쟁 언제까지 가요?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질문만 하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이거는 그냥 아무런- 빨리 끝날 전쟁이 아무런 아니니까. 고민도 없이 그냥 답이 탁탁 나와버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되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충분히 이제 충족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그런 선이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어서 그런 선이 없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 좋아요. 정말 마지막 질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언제 끝납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거는 충분히 충분히,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오래 안 해. 1년이 남았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국도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진짜 너무 심해요. 너무 나빠요. 이 네. 종교적인 교리를 절대 신봉하지 않고 말따로 행동따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빠요. 네, 이스라엘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네.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혐의로 고소해- 제소했는데요. 네, 네. 자, 75년 만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을 한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자,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슬픔에 감정이 그냥 막 복받쳐 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쟁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너무 김여정이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국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섬뜩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우리나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장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